네, 남북 관계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북측의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간 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자고 공개 제안했습니다. 과연 북한이 응답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영현 동국대 북한학 연구소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거 같으면은 이제 추석 계기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열리고 그랬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남북 관계가 워낙 냉랭해서요. 네네. 어쨌든 이번에 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이 당국 간 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의했죠.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기존의 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 채널은 이제 적십자를 통한 거였는데, 네네, 그렇습니다. 당국 간 회담은 좀 그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 출발 자체는 당국에서 제안들을 하고 그것의 실행 주체가 남북의 적십자사가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제안이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다만 이제 당국 간 대화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접근을 강조한 것은 결국 남북 관계가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전혀 지금 진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권영세 장관 입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추석을 계기로 해서 남북 관계를 인도적 사안부터 좀 풀어가 보자라고 하는 뭐 그런 차원에서의 물꼬를 좀 트자, 그것이 이번 제안의 중요한 배경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국 간 이 회담을 통한 어떤 물꼬를 트기 위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 이른바 담대한 구상을 윤 대통령이 제안을 했습니다만, 네네. 북측의 반응이 역시 이제 냉랭해서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어떤 그 연장선상에서 좀 더 이 돌파구를 계속 마련하기 위한 그런 시도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뭐 김여정 부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로 문을 안 열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결국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와의 초기,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에 삿바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판을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측에 대해서 강한 압박을 해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 그대로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인도적인 부분, 가장 남북이 함께할 수 있는 실천이 가능한 영역에서부터 문제를 풀어보자, 뭐 그런 차원에서 이번 제안을 통해서 뭔가 그 물꼬를 트고 실타래를 푸는 뭐 그런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분들 지금 이 통계를 보면 한 4만 3천여 명 정도 지금 생존해 계신데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대부분도 고령이어서 네네. 사실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네네. 이산가족 상봉을 사실 정례화를 통해서 네네. 좀 더 신속하게 진행해야 된다라는 네네.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5년 정도 내외로 이산 1세대는 거의 다 돌아가신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지금 이산 1세대에서 80대 이상이 지금 뭐 표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거의 70%, 60%, 70% 정도가 네. 지금 80세 이상이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실제 이산가족 상봉을 하러 금강산이나 이런 데까지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5, 6년 안에 이산 1세대는 거의 사망하신다라고 봐야 되는 게, 통계를 보면요, 매년 지금 이산 1세대의 사망자가 약 4,500에서 5,500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더 늘어나겠죠. 그렇게 보면 실제 이산가족 상봉이 왜 시급한지, 그리고 이게 정례화가 왜 필요한지. 왜냐하면 이산가족 상봉할 때마다 그렇게 많은 숫자를 할 수 없습니다. 북한 사정도 그렇고 또 금강산이랄지 특정 지역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하게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시설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횟수를 늘리고, 예를 들어 화상상봉이랄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산상봉을 빨리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산 1세대에는 실제 북측의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고 거의 돌아가신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네. 이분들의 이제 소원이 생이별했었던 이 북의 가족의 생사라도 일단 1차적으로 좀 알고, 네네. 그리고 이제 생전에 가족 얼굴을 한번 보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 당국 간의 이런 교류,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사실 2018년 이후로는 이제 뚝 끊긴 상태라. 그렇습니다.
생사 확인을 위해서도 대부분은 이제 민간 채널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확인조차도 최근에 한 2, 3년 동안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코로나19로 북한이 문을 다 닫았거든요. 그렇죠. 중국과 열린 문도 다 닫았고 러시아 쪽도 다 닫았기 때문에 민간 단체가 북한을 간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또 북한도 거의 외국인들 또 남측에서 인사들이 들어오는 것을 다 막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간이 개별 차원에서의 북측의 가족을 찾는 작업도 거의 중단됐다 이렇게 보시면 사실상 2, 3년 동안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 부분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하는 것은 저는 만시지탄의 느낌이지만 저는 좋은 그런 제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산가족 상봉의 신속한 어떤 그 추진이 필요하다. 이런 네네,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통계도 얘기하고 통계적으로 얘기한 겁니다만은 네네. 사실은 역대의 이 남북 그 관계, 이 현대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네네. 군사적 정치적 긴장감이 이렇게 높아졌을 때 네네.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가 된 적이 있었는지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그 확률적으로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관계가 어려운 상황일 때 이산가족 상봉은 쉽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남관계에 물꼬를 트는 그런 출발점으로서 이산가족 상봉이 역할을 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한반도 정세랄지 남관계가 군사의 긴장이 고조되어 있거나 이런 상태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의 상호 간의 제한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실제 네. 실현되지는 못하는 예. 그런 것이 그동안의 전례였기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는 또 주변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남관계에서의 좀 부드러운 분위기들로 좀 바뀌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일단 기본적으로 이 남북 관계가 조금 더 이 대화의 물꼬를 터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코로나 상황도 하나 이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저는 이제 그동안 계속 주장을 해왔던 게 네. 백신 협력이 남관계 물꼬를 트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정부에서 이번에 이제 이산가족 상봉 문제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꺼냈고 그렇게 보면 뭐 어려운 여건이면은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남관계를 풀어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백신 협력이 굉장히 시급한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북측의 지금 식량 사정도 꽤 좋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 태풍 피해 또 그 전에 이제 큰 비가 왔었고 북한에도 왔습니다. 또 봄에 가뭄도 있었고 그래서 자연재해가 올해 북한을 굉장히 어렵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게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남북이 직접 하기 어렵다면 국가 간 관계보다는 이제 유엔 차원에서의 여러 기구들을 통한 우회적인 방법도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선은 남 간의 간접적인 대화의 어떤 틀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우선은 그게 선결 조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간접적인 대화의 틀이라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하셨고요. 일단 이제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이미 시작을 했고요. 네네. 내일 이제 정권 수립 74주년 기념일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북한의 기념일인데 자,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나와서 어떤 메시지를 발표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구구절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북한의 정권 수립 기념일이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인 명절입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대부분 나왔습니다. 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나오게 된다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북한의 어려운 상황들을 좀 돌파하자. 또 그 과정에서 대남 메시지가 부분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면 조금은 그 내일 어떤 목소리가 나올지 한편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동안의 최근의 북한의 입장들을 보면 대남 강경, 대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유연성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이 부분도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북한의 어떤 그 추가 이 무력 시위, 무력 네네.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이 경계 태세를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할 텐데 네네. 7차 핵실험 관련해서도 이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 회의에서 이 논의 의제로 이제 다뤄졌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핵실험 도발할 경우에는 과거와 다른 대응을 하기로 했다 네네.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그런 이제 실질적으로 다른 대응의 어떤 수단들이 그렇게 특별하게 많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미 이제 2017년도에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작동하기 시작했고 현재도 그 제재는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재의 수위를 높이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 다만 이제 그동안은 이제 한미 또는 한국, 미국 중심의 그런 그 개별 단위에서의 제재 또는 유엔 차원에서 제재 이렇게 됐다면 이제는 한미일이 협력해서 제재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 이것이 이제 강하게 부각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지금 북한의 무력 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 러시아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할지 핵실험에 대해서는 뭐 중국,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늘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에 동의를 해왔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돼서 러시아가 미국과 지금 등을 지고 있고 또 중국도 지금 미국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중국, 러시아가 핵 문제와 관련돼서는 풀어갈지 이 부분도 좀 관심의 대상이 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 북한의 그런 추가적 행동이 군사적 행동, 특히 핵실험과 같은 그런 무력 시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남관계나 북미 관계가 굉장히 헝클어질 수밖에 없고 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실질적인 북한의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되는 이제 최초의 어떤 출발점이 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남관계에도 어려움이 있다. 그런 점에서는 북한도 지금의 상황에서 핵실험이나 이런 전략적 무력 시위, 도발은 자제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추가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좀 엄중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남북 관계의 대화가 사실 단절되다시피 한 그런 상태로 좀 계속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네네. 불구하고 오늘 이제 이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한 이 당국 회담 제의도 있었고 이 문제는 이제 사실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앞으로도 권영세 장관도 앞으로도 계속 좀 문을 두드리겠다고 했고요. 네네. 북한 측에서도 어떤 좀 그 전향적인 그런 대답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저도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현 동국대 북한학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